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국어로 현대소설을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 강의를 찍게 된 건 1학년 학생들이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 준비하면서 염상섭의 만세전이라는 작품이 올림포스 국어 부교재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읽고 나서 내용은 알겠는데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명이 좀 이제 추천을 하는 작품들은 이제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물론 한 명이 추천해도 찍어 올리긴 하는데 이제 순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 것들을 찍어 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현대소설 염상섭의 만세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하고요. 자, 제목이 만세전이에요. 그죠? 왜 만세전일까? 원래 염상섭의 이 만세전의 제목은 묘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덤이라는 의미에서 묘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묘지라는 게 뭔가를 상징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 묘지가 실제 무덤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당시에 있던 어떤 검열 뭐 이런 것들과 좀 맞물려서 제목이 좀 만세전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만세전도 사실은 의미가 또 있는 말이에요. 만세를 부르기 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날 3.1절 3.1 만세운동이 있었으니까 그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918년 뭐 겨울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먼저 확인할 건 뭐냐면 이제 EBS 교재에 있는 것들은 문제풀이에서 보기에서 작품을 읽기 전에 좋은 정보를 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 정보를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염상섭의 만세전은 3.1운동 직전에 써있죠. 자,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 3.1운동 전에. 그래서 3.1운동 때 우리가 만세를 불렀으니까 만세전이라는 제목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현실을 사실적으로, 자, 중요한 말은 요 사실적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작품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사실적인 문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주의 문학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다음 이 작품의 원제는 묘지 써있죠. 이 묘지인데 이는 암울한 민족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왜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이 묘지였을까? 그 이유는 이따가도 한 번 더 설명하긴 할 건데 암울한 민족의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가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약간 묘지와 같은, 왜 묘지냐면 암울한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특히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의 현실에 대한 자각 부족, 그러니까 요 안에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 나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인화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인물이 사실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 사람이 일본에 유학 가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지식인, 우리가 식민지 지식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제강점기 지식인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지식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나름대로 뭔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유학을 가는데 대개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발전한 나라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게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 배운 것으로 일본을 뒤엎는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열심히 배워왔는데 막상 한국의 이 조선 땅에 돌아와서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오게 되는 자각, 부족.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회의감.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로 인한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일제강점기 식민지 치하에서의 지식인들의 반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윤동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막상 돌아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를 쓸 수밖에 없어. 시나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나 쓰면서 자신의 원래 어떤 소망 같은 경우에 나가서 한번 싸우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 시나 쓰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던
그래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이런 부끄러움들을 문학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이 작품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핵심이 무엇일까? 바로 핵심 포인트. 일단 작품을 읽었잖아요. 그럼 이 6가지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글을 안 읽었으면 잠깐 스탑해놓고 먼저 본문을 읽어요. 읽은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띄워준 6가지를 가지고서 요런 내용들을 요한한테 읽어냈어야 되는구나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자, 가볼까요? 첫 번째, 여로형 소설이라는 건데 이 만세전은 가장 유명한 말이에요. 염상섭의 만세전은 여로형 구조. 여로라고 하는 건 이제 여정길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동해 가면서 어떤 장소의 이동, 시간의 이동에 따라 어딘가를 가면서 있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 마치 기행문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로형인데 단순하게 그냥 여행하듯이 이 장소와 어떤 시간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원점 회귀형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가지 구조가 있다는 거. 어디에서 이런 걸 엿볼 수 있지?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화와 서술의 교차인데 우리 책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책은 큰 따옴표가 있는 곳은 대화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이 작품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스스로 자기의 심리, 그 내면의 심리들 서술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디인지, 대화 부분 어디인지 찾아보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묘지와 무덤의 의미, 방금 얘기 드렸고요. 다음 네 번째, 만세전의 의미 설명했었죠. 다섯 번째, 식민지 지식의 삶이 어땠을까? 요 안에서 찾아내시면 되고 살짝 언급은 드리긴 했어요. 다섯 여섯 번째, 여정과 자아의 각성 과정의 관계. 이 무슨 말이냐면 여정 속에서 얘가 자아를 각성하게 되거든요. 어디에서 어떻게 각성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인물 탐구. 나는 누구인가? 인물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소설은 제일 중요한 게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나라는 인물이 중요하고요. 사실 요 안에는 뭐 촌뜨기도 나오고 표독한 위인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 또 그 사촌 형님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책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이야기 속에 인물들이 여러 명이긴 하지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인물은 나니까.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무기력한 지식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무기력한 지식인으로 요 안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때 무기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중간에 조선의 현실 속에서 그냥 분노하기도 해요. 사실은 결혼한 아내를 두고 혼자 일본 동경에 유학을 가 있는 상태인 건데 아내에게 뭐 그다지 어떤 애정 같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가 아프면 바로 이제 입국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여행하고 만날 뭐 일본에서 또 여자친구도 있어. 그래서 일본 여자친구도 만나고 나쁜 사람이네 어찌 보면 그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부산 통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식민지 현실에 분노를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일제에 분노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그런데 일본에게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본 사람들에 의해 핍박받으면서도 뭔가 저항하지 못하는 조선의 모습에 또 분노하게 된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자조적 인물이다. 스스로를 비운다는 뜻이고요. 울부는 하지만 울부는 막 토해내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무기력한 지식인이란 거고 민족 현실에 분노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지식인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마지막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동은 소극적이다. 마지막은 결국은 이 조선 현실에 실망하고 암담함을 느끼고 다시 일본으로 유학길을 떠나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원점 회귀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살펴봤으니까 아까 제목에 묘지라는 거 있었잖아요. 자, 무덤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왜 묘지일까? 일제강점기의 노예적 삶이 너무나 만연해 있던 이 조선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야. 그래서 비참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묘지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이 묘지였다. 그런데 그런 식민지 현실만 묘지냐? 그게 아니라 이런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인물의 처참한 의식세계. 쉽게 말하면 주인공의 의식세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실천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죽은 상태를 묘지로 표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담아내고 싶었던 게 묘지라는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묘지라고 제목을 해놓으니까 제목이 왜 묘지야? 아, 이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어떤 검열을 피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묘지가 만세전이라고. 또 3.1운동 전도 안 되잖아. 그래서 만세전이라는 이름으로 의미를 이제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여로형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형 구조니까 어떠한 곳을 거쳐왔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책에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조선행 배를 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동경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의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하관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은. 그러니까 하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그 배가 엄청 큰 배라서 거기 이제 목욕탕도 막 있고 그런데 그 목욕탕 안에서 일본인들과 어떤 그 순박한 촌뜨기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느끼는 부분이 우리 책의 부분이에요. 올림포스 국어에서. 사실은 이 만세전에 대한 것들은 고등학교 교과서도 되게 많이 실려 있어요. 다양한 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하고 EBS 교재도 이미 몇 차례 출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는 거. 어쨌든 지금 우리 책 부분은 요 파트다. 그래서 동경 유학 중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이제 동경 유학 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직 이때까지는 식민지 현실에 관심이 없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히 관심도 없었고 그냥 어찌 보면 그냥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러니까 요 시기만 하더라도 일제에 반항을 한다라는 거는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아내가 위급하다고 하니까 조선행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상황 속에서 일본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불쌍한 순박한 노동자들을 넘겨요. 어디로? 일본 공장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조선인들을 어떻게 수탈하고 있는가 그 현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점점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배가 들어오면 부산 거쳐서 이제 올라오니까 부산을 거치게 돼요. 자, 부산에서 얘가 봤던 모습은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인 수탈을 심하게 당하고 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이제 일제에 저항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저항적 민족주의라는 어떤 생각들을 얘가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 우리나라 현실에 큰 관심이 없었고 왜냐하면 일본에 있을 때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막상 이 조선 땅에 들어와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심하게 수탈당하고 있는 것들을 목도는 눈앞에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 김천 형님 댁에 가게 되는데 이 형님이 나름대로 그래도 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을 낳겠다는 이유로 인해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첩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첩을 드린 제도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첩을 드린다라는 건 아들 선호 사상, 굉장히 전통적인 사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동경 유학 중에 근대적인 사상을 배우고 있는데 너무나 전근대적인 과거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형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공동묘지 사건인데 공동묘지를 이제 일본이 공동묘지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공동묘지를 만든다는 것들은 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묻으면 땅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공동묘지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 다 거기다 묻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조상들을 아무데나 묻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공동의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 조선의 얼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얘 입장에서, 나 입장에서는 그냥 경제적이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 형님이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 과거의 생각 갖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너무 전근대적인 생각이라고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행 기차를 타고 왔는데 비참한 조선인들의 삶을 또 한 번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건 아까는 분노했는데 이제는 그 일본에게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당하고 있으면 저항을 해야 되잖아. 어떤 사람들의 포승줄에 묶여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표정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하게 돼. 그래서 왜 저렇게 죽어있는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조선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게 되는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행 기차에서는 사실은 이 조선인들의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는 비판하고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왜? 각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 조선 현실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쪽의 전반부는 일본에 대한 분노였다면 후반부 쪽은 이 조선에 대한 분노로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집에 도착했더니 아내가 아픈데, 사실 아내가 이제 종기나 이런 게 많이 아픈데, 이게 서양 의술, 이 당시에 이제 양의학이, 한의학이 원래 우리나라의 의술인데 양의학이 들어와서 병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나을 수 있는데 이 집안 식구들이 무지몽매하게 재래식 의술, 민간요법 이런 것들로 이게 이겨낼 수 있다고 서양 의술의 힘을 의존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 데려가면서 하는 건데 집에서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사실 살 수 있었던 아내가 죽게 돼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조선 땅은 구더기가 끓는 무덤 같고 희망이 없는 현실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조선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 결과 다시 일본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사실 도망치 도피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본문만 얘기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다 얘기하나요? 전체 맥락을 이해해야 본문이 왜 나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이요. 이 작품 전반부 후반부인데 아까 설명했지만 전반부의 내용은 일제 억압에 대한, 그러니까 수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그래서 왜 분노하는 건데, 일본으로 팔려가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일제의 감시로 인해 자유를 박탈당하는 모습. 사실 이 사람도 조선에 입항한 그 순간부터 어떤 순사들의 자꾸 감시를 받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감시당하는 현실에 대해 분노를 하게 돼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 조선인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대응하니까 그런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형님 같은 분들, 그리고 전근대적 의식을 가진 그런 무지몽매한 이 조선, 그러니까 조선이 희망이 없다 느끼는 건 자신은 배웠다 이거야. 근데 이들은 뭔가를 알지도 못하고 늘 과거의 것에만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렇게 죽었다. 물론 아내를 되게 사랑한 건 아니었지만 아내가 죽는 걸 보면서 희망이 없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새롭게 온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굴종적인 태도를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나라는 지식인이었다라는 거.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맥락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신 상태에서 작품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만세전 작품을 보면서 본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뭔가 많이 시처럼 무슨 기법, 무슨 법 이렇게 정리할 건 없고 전체 내용만 좀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시간 선생님이 9시 35분인데 다들 이제 집에 가셨는데 선생님 혼자 남아서 빨리 찍어야 여러분이 또 혼자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한번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블랭크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만세전의 제일 처음 시작이 요 말로 시작해요. 조선의 만세가 일어나기 전해 겨울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제목이 만세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죠?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안에 일본인과 어떤 시골 촌뜨기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한쪽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게 목욕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일본 사람이랑 그다음에 시골 촌뜨기랑 대화를 하고 있고, 나라고 하는 사람, 이 나는 여기 한 구석에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그랬더니 할 것이야 많죠.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몰 것이 하나 있죠. 이런 거죠. 어디 가든 굶어 죽을 염려 없을 텐데 사실 돈 벌 게 조금 있는데, 돈 벌 거를 왜 얘기했을까? 돈을 mon다라는 건 돈을 벌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자, 상대방의 뭘 끌기 위한 거야? 요 말은 상대방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꺼낸 말인 거죠. 돈 벌 것이 똑 하나 있는데 자본 없이 힘도 안 들고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표독한 위인이 충동 있는 수작이다. 그럼 표독한 위인이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게 누구다? 표독한 위인. 그런데 위인에 표독하다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표독한 위인은 당연히 부정적인 인물일 거야. 왜? 작가가 일부러 표독이라는 말을 써놓은 거니까. 너 되게 표독하구나? 그럼 기분 좋아요? 나 표독하대! 막 기분 좋아요? 아니죠. 표독한 거는 사납다. 뭔가 사납고 뭔가 약간 뭐랄까 표독한, 독하다?
뭐 나쁜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 말들이니까. 자, 그런 벌이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촌뜨기 선생. 자, 이거에 이제 꼬드기 힘이 넘어간 사람인 거죠. 촌뜨기 선생은 그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 쳐다보는 모양이었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 부분을 촌뜨기 선생은 이 부분이 궁금했다 이러면 돼요. 그렇죠? 궁금했다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를 눈을 크게 뜨고 마주보고 있었다. 그러면 그 행동을 통해서 또는 외양 묘사 정확히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인물의 외양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 외양 묘사라는 걸 통해서 아 얘가 지금 되게 뭔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인물의 심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거야? 외양 묘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묘사라는 것들은 대놓고 말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얘는 착하다. 이건 직접 묘사죠.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을 얘기했어. 그러면 행동을 보여주는 건 행동을 보고 남들을 도와주네? 착한 인물인가 보네. 이게 간접인 거죠. 근데 간접 묘사는 보통 대사나 행동을 통해 드러나죠. 자, 밑에 왜요? 한번 해보시려.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며 그럼 그가 누구예요? 당연히 표독한 위인이겠죠. 자, 무슨 의미나 있는 듯이 그 악독하여 보이는 얼굴의 교활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쓸게요. 요 인물 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그 표독한 인물이라고 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악독하기도 하고 교활하기도 하다. 온갖 안 좋은 것들 다 갖다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골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거꾸러지는 것보다는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냥 죽도록 뭐 노동일이나 할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그리고 돈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꽤 매력적인 일일 텐데 라고 지금 뭐하고 있어? 계속 꼬드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상대방을 뭐하는 거죠? 상대방을 열심히 회유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상대방은 당연히 그 촌뜨기 선생을 얘기한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촌뜨기니까 뭐 농민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넘어가죠. 자,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뱅글뱅글 나왔다. 그럼 여러분 뭘 물어볼 수 있죠? 아, 음성상징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실하다는 뜻은 뭐냐면 순박하고 참되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뭔가 어휘에 대한 문제들은 학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순박하고 이 참된 이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나온 그대로 있는 듯한 촌뜨기. 그러니까 되게 순진하다. 세상 사는 법을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꿰다 그랬더니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장사 같은 요거 한마디로 그런 거거든.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이런 거예요. 그럼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장사 같은 거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손쉬운 이란 말로 바꿀 수 있겠네요. 자, 이러한 일들이 어떤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하다뿐이겠어요? 무슨 말이지? 아, 이런 게 있으면 하다뿐이겠어요? 난 당연히 참여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점점 침이 괴어온대. 자, 침이 괴어온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욕심이 난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침이 괴는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미천이 아주 안 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돈이 좀 들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들여놓아야 하고 양복 한 벌 정도는, 그러니까 이 일은 양복을 입고 해야 되는 옷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얘 촌뜨기는 이게 좀 촌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세련된 양복도 입으라고 하고 뭐 보증금은 살짝 들여놓으면 되는데 돈은 얼마 안 들지 않는다 하니까 되게 혹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당신이야 형님이 헌병대에 계시다니까 자, 요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 시골 촌뜨기에게 이걸 권한 이유가 있어요. 그 권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의 형님이 헌병대에 계시다는 걸 알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떳떳한 일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조선 노동자들을 일본에 팔아먹는 이야기야. 일종의 인신매매나 마찬가지예요. 팔아먹는 거니까. 근데 팔아먹는데 비합리적이고 비합법적인 일이거든. 그럼 나중에 뭔가 걸렸을 때 좀 백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형님이 헌병대에 계시면 이 사람이 뭔가 좀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 본문 속에 안 나오는데 사실 저 뒤에 중략 부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보니까 저놈이 지금 저 촌뜨기를 꿰는 이유가 형님이 헌병대에 있다는 것 때문이로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자, 넘어갈게요. 제 딴에는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주는 듯이 더구나 보증금은 특별히 면제해 주겠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그 일본 놈, 그 나쁜 놈 있잖아요.
이 표독한 위인, 이 사람이 얘를 꿰면서 뭔가 얘를 꿰어들여갖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뭔가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되게 선심 쓰는 척을 또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오만한 태도 있다는 건 내가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자, 그래서 밑에 1편 촌뜨기는 양복신사가 돼야 하는 직업이라는 내 속으로 해야 하는. 다 넘어갔네. 그치? 이것만 딱 봐도 알 수 있어. 얼마나 순박하고 정확히 말하면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나 정작 그 직업에 주는 건 무엇인가는 좀처럼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양복 입고 하는 일이에요. 보증금 있는데 뭐 형님이 헌병되니까 하면 면제해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나한테 손해볼 게 없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엿듣고 앉아는 나 역시 나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몇 인칭인 거야? 1인칭 소설인 거야. 내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나 역시 궁금했지만 그렇다면 내가 아까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앞에 쪽에 여기는 큰 따옴표들은 다 대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길게 써 있는데 여기 부분은 제 딴엔 누군가 허기만장이다. 기색이다. 나 역시 궁금했다. 그러면 여긴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가 나의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가 아니라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지만 이처럼 소리를 듣는 시골 걸자, 이 걸자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촌뜨기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더 한층 호기의 눈을 반짝이며 앉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을 토설치 않는 것은, 토설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야기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들 알아주세요. 토설치 않는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토설이 이야기란 뜻. 나와 그 외에 두세 사람이 들을까 꺼려서 그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 달아 덤비며 자기의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받고서야 이야기하려는 수단 같기도 하다. 요건 이제 누구 생각이냐면 나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관찰하면서 그런 게로구만. 지금 저거 바로 얘기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약간 꿰어드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내면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다시 대사로 들어가네요.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이요. 자, 되게 좋은 직업 같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직업을 했는데 사실은 이 직업이 뭐라 그랬지? 조선의 노동자들을 일본 공장에 팔아먹는 그런 비합법적인 일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디 있단 말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단 몸뚱아리를 무거운데 끌어내면서 이렇게 물었대. 그러니까 관심 없는 척 있다가 갑자기 아니 그렇게 훌륭한 직업이 뭐예요? 하면서 나왔나 봐요. 자, 그랬더니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얘들아 지금 현재 이 그자가 누굴까? 동행인 듯한 사람일까? 그럼 잘 봐야 돼. 그자도라고 했잖아. 그러면 동행인 듯한 사람은 이미 물속에서 몸을 끌어냈어. 근데 그자도 물속에서 끌어냈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그자는 아까 얘기했던 요 표독한 악독한 인물이겠지. 그리고 동행인 듯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일 거고 시골자가 하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있는 거네. 시골자, 그러니까 시골 사람 하나 있고 동행인 듯한 사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자라고 한 요 나쁜 놈 하나 있고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한번 목욕탕 속을 휘 돌아다 보고, 그러니까 목욕탕을 이렇게 한번 쑥 봤다는 거야. 왜 봤을까?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바로 해주면 되잖아. 아니, 무슨 일이란 말이요? 뭐 하는 일인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봤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이 일이 위로 갈까? 굉장히 이 사람은 뭔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주변을 경계해야 되는 일인가 봐. 그러니까 떳떳하지 않은 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윤리적인 일이구나. 뭔가 사람들한테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일인가 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돌아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의 이야기에는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멱을 감는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목소리를 낮춘 이유는 뭐죠? 일단 목소리를 낮추는 건 떳떳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시키려고, 또는 이 말이 얼마나 귀중한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낮췄다라는 것들은 남들은 못 듣게 하려는 의도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네요. 자, 넘어가죠. 실상은 누워 떡 먹기지. 얘들아, 누워 떡 먹기지 라고 하는 건 이거 속담이잖아. 아까 얘기했던 이런 속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
그러니까 사자성어나 아니면 속담을 쓰게 되면 문장 속에서 뭐라고 물어볼 수 있냐면 관용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들고 있고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세 번째나 되오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여러 번 해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추천을 하고 있는 거겠죠. 세 번이지만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내지가 뭐냐면 그 외국에 있을 때 자기가 있던 그 본국을 얘기하는 거거든. 본국. 그러니까 본국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본국은 자기의 원래 나라 어디겠어? 당연히 일본을 얘기하는 거죠. 내지는 일본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 같네. 일본이란 말이에요. 일본. 그래서 내지 즉 일본. 그러니까 일본 본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본토 땅의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요 요보가 뭐냐면 당시 조선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조센징 뭐 이런 것처럼 당시의 조선의 노동자들을 일제강점기 시기에 비하했던 말이야. 요보들 이렇게 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일본의 각 회사는 아마 공장이겠죠. 그러니까 일본 공장에 조선의 어떤 그 노동자들을 팔아 넘기는 일인데 즉 조선 쿨리라고 나오잖아요. 쿨리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하급 노동자 정확히 말하면 하층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북한어예요. 북한어. 그래서 하층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북한어 조선 하층 노동자들 말씀이요. 농촌 노동자를 빼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 좀 똑똑할 수 있으니까 시골 사람 순박하잖아. 그 사람들을 빼온다는 얘기야. 빼내오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집한다는 건 뭐냐면 일본에 팔아넘긴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에 팔아넘기기 위해서 이 모집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왜 쉬울까 얘들아? 경상남도는 따뜻한 지역이죠. 아니 그 일본과 가장 가깝잖아. 그러니까 경상남도는 일단 일본과 가장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경상남도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실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살았어. 일제강점기 때. 근데 들어와 살았는데 일본은 따뜻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온천도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지역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일본 땅과 가장 가깝기도 한 경상도 이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여기를 차지해버리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꼬드기는 거죠. 가갖고 일할 곳이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만약에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춥고 내가 있을 곳이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렸다. 계속해서 교활하다고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자는 조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내 입장에서. 여기 나라는 사람은 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런 일들을 잘 하나요? 라고 물어봤어. 궁금하잖아. 왜냐하면 이 시골 촌뜨기는 사람들을 팔아 넘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냥 좋은 곳에 일을 소개해준다 생각을 하겠지. 근데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런 일을 잘 하나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아니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내가 아랑곳하게 뭐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왜? 이 얘기의 의미는 뭐야? 나는 돈만 챙기면 되니까 나는 돈만 챙기면 끝 이런 얘기잖아.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서 뭐 잘하든 못하든 뭔 상관? 나는 뭐 돈만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나쁜 놈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여간 요보는 말을 잘 듣고 쿨리만은 못해도 힘드는 일은 잘하는 데다가 삭전, 돈 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 주는 게 헐 하니까 안정맞춤이지.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은 돈을 많이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은 돈 조금만 줘도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야 처음 데려갈 때는 품삯도 많고 이은 둘러넣어서 떡먹기라고 푹 삶아야 된대. 요거는 일종의 거짓말이죠. 사람들을 꼬드길 때 아유 가면 돈 많이 줘. 그리고 일 되게 쉬워 라고 그러니까 달콤한 말로 꼬시는 거니까 이런 걸 사자성어로 감언이설이라고도 해요. 감언이설. 자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그러니까 갈 때 처자식을 여기다 놓고 가면 다시 돌아올 확률이 크잖아. 근데 같이 보내버려. 거기다가 빚까지 갚아준대. 요게 이제 얘들한테 족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을 갚아야 했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 땅 가서 학대를 당하고 힘든데 다시 돌아오고 싶소라고 해봤자 너 빚 지고 왔는데 이 돈 갚기 전까지 아무 데도 못 가. 그러면 여기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나쁜 놈들이죠. 족쇄까지 채워서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런 놈이로기 안이 따라 나설 놈이 있겠소? 그러니까 이렇게 돈 다 갚아주고 처자식 데려간다고 하니까 너희 가족이 정착할 수 있게 해줄게. 돈도 갚아줄게. 그러니까 당연히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 족쇄를 채워서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한번 따라 나서지기만 하면야 전차가 있는데 그야말로 도강에 든 쥐지. 일이 고되기나 품이 허락인 고사하고 아는 거야. 가서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허락인 고사하고라는 얘기는 고되거나 품이 허하다? 뭔가 품이 허하다? 이런 건 고사하고 굶어 돼진다. 이게 뭔 얘기지? 이게 뭔 얘기야? 일단 가면 굶어 돼진다고 해도 뭐 하는 수 있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별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나 몰라라는 모습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죠.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이만면하며 모집 방법의 비책까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노하우까지 설명을 해주고 앉아 있었나 봐요. 나는 좀 더 들으려고 머뭇머뭇하면서 앉았으려니까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지금 배 탄 거라고 했잖아.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벼랑간 욕객. 욕객이 뭐냐면 목욕하는 손님을 욕객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욕한 손님이 한때가 또 막 들어오고 나니까 나는 그만 듣고 몸을 훔치기 시작했다. 씻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몸을 훔치는 거 뭘 훔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몸을 훔치는 건 이게 이게 목욕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 22세쯤 된 책상 도련님인 나로서는 여기서 이제 포인트야. 책상 도련님은 공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나는 평생 책상에서 공부만 해온 사람이라 이런 뜻이야. 요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식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책상 도련님은 맨날 책상에서 공부만 했어. 그럼 이 사람 뭘 모르겠어? 세상 물정의 어두운 지식인이지. 쉽게 말하면 이걸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게 아까 우리 그 보기 속에서 올림포스 책 보기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이 자각이 부족하다.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지식인들의 현실 자각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게 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나는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식민지 지식인들을 대표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놀랐겠어요? 당연히 몰랐었으니까. 공부만 했던 나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죠?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하여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실성이 없는 책 속에서 본, 그러니까 얘는 탁상공론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 나는 사랑을 글로 배웠어요. 이 현실을 글로 봤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나 얻어 배웠거나 소설권이나 들춰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데야 결국 배가 불러서 투정질한 수작밖에 안 되는 거다. 그건 그냥 입에서 나온 말밖에 안 되는 거지. 실인생, 진짜 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얼마만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충격적인 현실을 맞이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를 뭔가 자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로의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현실이 어떠하고 나는 그동안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혼자 공부만 하고 지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대. 그러면 의문과 불안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자각 부족은 앞에서 얘기했었고 요거 회의가.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다는 거죠. 후회하기도 하고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반년짝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조선의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 12달 죽도록 농사 지어봤자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나가야 돼. 그게 조선의 현실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런 유혹에 흔들려서 일본으로 일을 하러 팔려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얘가 이제 자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날기가 번쩍하리만큼 조선 현실을 몰랐다. 그러니까 조선 현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현실을 자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나도 10살 전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수에 자라났고 그 후에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어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이는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무지몽매한 현실에 대한 무지한 어떤 현실에 대해 무지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정도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 하나 해줘야겠네요. 주제는요, 지식인의 눈으로 본 식민지 현실의 암담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아주 생생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데 되게 탁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안에서 이 주인공이라는 사람은 단순하게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지식인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 대화와 서술이 가득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자, 대화는 일단 주인공이 관찰한 것들이 이 대화 속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대화는 이 사람들의 대화를 주인공이 관찰해서 보고 들은 걸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서술 부분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직접 자신의 내면을 뭐라고 하면 될까? 내면을 전달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는 주인공이 관찰한 대화가 등장하고 주인공이 직접 자신의 내면을 전달한 서술 부분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여러분 책에서 1번 문제 있을 거예요. 1번 문제에 윗글의 서술상 특징이 무엇이냐? 작중인물의 관찰 내용과 그에 대한 주관적인 심리,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음 3번, 여러형 구조. 아까 얘기했었죠? 여러형이라는 것들은 돌고 돌아오는 건데 사실은 이 여러형은 뭐랑 통하는 거냐면 여행의 과정 속에서 자아가 각성하게 되거든. 그래서 여러형 구조를 통한 자아의 각성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 원점획이라고 하는 건 돌고 돌아서 다시 그러니까 일본에서 출발해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개인과 사회의 갈등, 당대 일제강점기와의 어떤 지식인과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주의적 경향은 이 작품을 읽으면 당대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다는 거. 진짜 그 당시 있던 일인 것처럼 다 보여줬으니까. 6번째, 지식인의 한계가 드러난다. 왜요? 인식은 하고 있지만 해결 의지가 없어. 그래서 소극적이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마지막, 한 인물의 내면을 자세하게 풀어서 현실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부각시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 올림포스 국어에서 말하는 염상소의 만세전은 정리 다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본 요 염상소의 만세전은 사실은 읽으면 좀 암담해요. 왜 암담하냐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어떻게 살았나 이걸 보면 진짜 일본 사람들이 막 증오스럽기도 하고 막 정말 나쁜 놈들이구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런 일들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또 여러모로 힘을 많이 키우고 우리 스스로가 많이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역사들을 잊지 않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좀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이 뭐라고요? 무덤. 그죠? 이렇게 무덤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할까? 썸네일 따야겠다. 이 무덤. 그래서 요 무덤이라는 거인데 이게 만세하는 요 만세. 요것도 썸네일 해야겠다. 만세 뭘로 하지? 자, 만세 부르기 전의 모습을 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 내일은 요 뒤에 있는 예술 독서 지문이 하나 남았는데 그거 찍어서 내일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이번 기말고사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저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